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가을, 겨울이 되면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FDA는 강화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승인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어린이용 백신은 내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신 개발에 전 세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첫 출시되는 1세대 백신 접종에 대한 미국인의 거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 및 연방정부의 협력업체에서 차별 금지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만 7,021명 늘어난 712만 4,958명, 사망자는 781명이 늘어 20만 6,251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02명이 늘어 48만 5,820명, 사망자는 2명이 늘어 3만 3,18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53명이 늘어나 20만 4,419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 16,2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이 미국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가을, 겨울이 되면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22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89만 6,218명, 누적 사망자 수는 20만 768명으로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CNN은 지난 2월 6일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매일 858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꼴이라며 심장병에 이어 올해 사망 원인 2위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NN은 최근 미국 28개 주에서 지난주 대비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다가오는 겨울이 확산세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실내로 들어오고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감기와 독감이 빈번해져 전파를 막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22일 우리는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며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겨울에 접어들기 전에 확산 수치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도 가을이 되면 눈에 띄게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215개 지역에서 성인 6만 명을 대상으로 치러져 현재 개발 중인 백신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FDA는 강화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승인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NN은 오늘 존슨앤존슨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215개 지역에서 성인 6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단계 임상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현재 개발 중인 백신 테스트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존슨앤존슨은 다른 제약사의 백신과 달리 한 번 접종만으로도 면역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미국과 벨기에에서 실시된 1, 2차 임상시험에서 이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 긴급 승인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지침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FDA는 3상 임상시험 참가자가 2차 백신을 투약한 이후 최소 2개월을 추적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플라시보군과 고령층에서 최소 5명의 중증 환자 사례도 찾아낼 예정입니다. FDA는 백신의 효능은 위약보다 50% 이상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소 38개 이상의 백신이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하지만 어린이용 백신은 내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유행 9달 만에 전 세계에서는 최소 38개 이상의 실험용 백신이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이런 백신이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시험도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 앤더슨 에모리대 의과대학 교수는 2021-2022학년도까지도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없을까봐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개발사들은 통상 어른을 대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만 10대 청소년들부터 시작해 점차 더 어린 아이들에게로 시험을 확대합니다. 앤더슨 박사 등 일부 학자들은 백신 제조사들이 어른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자마자 올해 여름 중 어린이에 대한 임상시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어린이 시험에 돌입한 제약사는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른의 경우 내년 여름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어린이들은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신 개발에 전 세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첫 출시되는 1세대 백신 접종에 대한 미국인의 거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백신이 나오면 가능한 빨리 맞겠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조사 때보다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지난 18일에서 21일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세대 백신이 나오면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할 것 같다는 응답자는 39%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서 31일 조사 때 47%와 비교해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응답은 지지 정당을 불문하고 하락했는데 공화당 지지층은 41%에서 33%로 민주당 지지층은 56%에서 43%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1세대 백신이 나오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하진 않을 것 같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53%에서 60%로 높아졌습니다. 백신이 나온다면 언제 접종하겠냐는 질문에는 즉시 맞겠다는 응답이 13%에 불과했고 몇 주 후 16%, 몇 달 후 30%, 1년 이후 18%, 아예 맞지 않겠다는 답변도 23%였습니다. 1세대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흑인의 접종 의향은 백인과 히스패닉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 백신이 준비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접종 의향은 크게 떨어졌다며 미국이 사망자 20만 명이라는 이정표에 도달한 상황에서 바이러스와 치료법을 정치화할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 및 연방정부의 협력업체에서 차별 금지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차별 금지 교육을 진행하면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군 및 연방정부 협력사, 연방보조금 수혜단체 등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반대하도록 계도하는 다양성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이들 업체에서 미국이 태생적으로 인종차별적이나 성차별적 국가라는 식의 분열 조장 개념을 교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군장병들은 이런 개념을 지지하거나 믿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자신이 몇 주 전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분열적이고 해로운 성, 인종 기반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것을 금지했다면서 오늘은 이를 확대해 미국인들은 우리 위대한 나라의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산하기구나 협력업체, 연방보조금 수혜단체들에서 차별금지 교육을 진행할 경우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치를 두고 메릴랜드대 사이키 윌리엄스 포선 교수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던진 정치적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차별 금지 교육 프로그램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원이 22일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셧다운을 8일 앞두고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시한이 촉박한 만큼 상원 통과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22일 찬성 359명, 반대 57명으로 단기 예산안을 가결하고 법안을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상하원이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에 하원은 정부 셧다운을 8일 앞두고 법안을 급히 처리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오는 12월 11일까지 2020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임시 지출하는 단기 예산안입니다. 계속 결의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새 회계연도 첫 7주까지 정식 예산법 없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요청한 농가 긴급구제 자금 300억 달러를 포함하지 않아 협상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재개한 협상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학생 및 가정을 위한 영양지원 자금 80억 달러를 추가하고 농가엔 상품금융공사를 통한 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대신 화석연료 정유업체 및 수입업체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시한이 촉박한 데다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한 만큼 상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29일 첫 대선 TV 토론을 벌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연방 대법관 인선, 인종차별 문제 등이 다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토론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22일 CNN은 초당적 독립기구인 대통령선거토론위원회가 이날 첫 번째 대통령 토론회 주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기록, 연방 대법원, 코로나19, 경제, 우리 도시의 인종과 폭력, 선거의 완전성 등 6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토론회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있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에서 열리고 각 주제마다 15분씩 총 90분간 진행합니다. 사회는 폭스뉴스 앵커 크리스 월리스가 맡았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대규모 현장 유세가 어려워진 만큼 이번 TV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각 후보들도 저마다 토론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들어 매일 토론회 준비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만큼 판세를 뒤집기 위해 공격적으로 토론에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2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다음 달 15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3차는 같은 달 22일 테네시 내슈빌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에 위치한 연방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 등으로 연방기관 직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력 시위가 벌어지는 도시에는 연방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23일 환경보호청의 앤드루 휠러 청장이 직원들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뉴욕 맨하튼 지역본부의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3개월간 계속되고 있고 이민 세관 단속국에 대한 시위가 발생하는 등 연방기관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휠러 청장의 발언은 폭력 시위가 벌어지는 도시에는 연방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이 뉴욕의 지역본부를 뉴저지 등 인근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겨냥한 이른바 무법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가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뉴욕의 직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환경보호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휠러 청장이 사례로 든 이민세관 단속국에 대한 시위의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실제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은 환경보호청의 지역본부 이전을 위협한 실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총 327억 달러 규모의 2020-2021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의 추가 부유세와 중산층 가정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21일 주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45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총 49억 달러 규모의 공무원 연금 베네핏을 줄일 계획입니다. 뉴저지 주의회 상원과 하원은 22일 예산안과 관련해 최종 심의 과정을 거치고 24일에 양원 모두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주에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조율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달 말 전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산안 중 특기할 내용은 추가 부유세 부과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의 한계 소득세율이 종전 8.97%에서 10.75%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금연 캠페인과 세수 확대를 위해 요구해온 담배세 인상과 오피오이드 생산 회사에 대한 추가 세금, 무기류, 보트, 리무진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 인상은 다음 회계연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또 예산안 중에는 1년 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지 않고 1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에 1년에 최대 500달러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중산층 가정 지원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관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는 경제 재개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랭크 김 오렌지 카운티 CEO는 이번 주 동안 확진율이 현재 3.9%에서 3.1%까지 내려가고 인구 10만 명당 일일 신규 확진율도 4.7%에서 3.6%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빨간색 등급인 오렌지 카운티가 그 다음 아래 등급인 주황색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확진율이 4.9%, 인구 10만 명당 일일 신규 확진율은 3.9% 이하여야 합니다. 카운티 정부는 지금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공식적으로 주황색 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주황색 등급으로 내려가면 식당과 교회, 영화관 등의 수용 인원은 25%에서 50%로 늘어나고 체육시설의 입장 인원도 10%에서 25%로 늘어납니다. 또 소매업체나 몰의 수용 인원은 현재 50%에서 100%로 변경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네일샵 영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LA 카운티는 최소 9월 말까지 비즈니스 영업 재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갈리 캘리포니아주 보건부 장관은 영업 재개에 대해 검토한 결과 팬데믹 이후 문을 닫았던 네일샵의 영업 재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정부는 얼굴 가리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과 함께 실내 수용 인원에 대한 제한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 카운티는 코로나19 데이터에 따라 주의 지침보다 경제 재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노동절 연휴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최소 9월 말까지는 비즈니스 영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벨재단은 22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던 전통적인 노벨상 시상식을 취소하고 TV 중계 시상식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재단은 수상자들이 각기 자국 내 스웨덴 대사관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상을 받게 되고 이는 TV로 중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이 취소된 것은 1944년 이래 처음입니다. 한국국가보훈처가 2020년도 하반기 해외 거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신상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1일 2020년도 하반기 해외 거주 국가유공자의 신상신고서 제출을 안내하고 오늘 11월 20일까지 각 지역 보훈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원본을 등기 우편이나 택배로 제출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중 해외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위험지역에 5개 주가 추가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20일 합동으로 애리조나와 미네소타, 네바다와 로드아일랜드, 와이오밍 등 5개 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은 총 35곳이며 코로나19 위험지역 명단은 주지사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22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의 전용 민원 시간을 운영합니다.
주 차량국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를 65세 이상 노인 및 의료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민원 시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국은 65세 이상 민원인은 특별한 예약 없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이전에 도착하면 전용 시간대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대기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줄을 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민원 등을 처리하는 라이선스 센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가운데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